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5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일정 예정돼 있나요? 네, 5월 13일은 이제 경제 지표는 없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5월 14일 날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CEO 서밋을 열어서 16일까지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15일은 EU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선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도 같은 날 발표되고요. 한국은 그날 이제 석가탄신일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5월 16일은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미국에서 월마트하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HLB란 기업이 이제 간암 치료제가 FDA 승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7일은 중국의 4월달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파월의 연설 그리고 미국 CPI 정도가 눈에 띄는데 또 주목할 증시 변수 어떤 것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5월 15일 우리나라는 좀 쉬는 날이긴 한데 5월 15일 날 소비자 물가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3개월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한번. 그러면 이제 하반기 금리나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5일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전날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도 어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발언을 할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중국 지표 좋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발표될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MS CEO 서밋에서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협력한다는 이제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이 얘기가 나올지도 한번 그 3일 동안의 서밋 기간 동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이지만 워낙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그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 HLB가 이게 간암 치료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드디어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FDA에서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날짜는 5월 16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이제 간암 치료제 이제 FDA 승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한테는 상당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미국 CPI 얘기 좀 더 해보죠. 그 3월 CPI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었잖아요. 이번에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에서 지금 헤드라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3%, 전년 대비로는 3.4%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달은 전월 대비 0.4가 나왔고 전년 동월 대비는 3.5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3월보다 4월이 좀 낮아지는 수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 CPI죠. 그래서 근원 물가가 이번 달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0.3%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6% 나올 걸로 일단 예상하는데 3월 달에는 전월 대비 0.4%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 3.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도 마찬가지로 3월보다는 다 낮아질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은 지금 3개월째 이게 자꾸만 물가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꺾이길 좀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근원 물가입니다. 이 근원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 대비 0.3% 이하로만 나와준다면 시장은 굉장히 또 환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젠 진짜 금리 인하 들어가겠구나. 근데 만약에 근원 물가가 0.4가 나오거나 전년 동월 대비 뭐 3.6이 예상인데 뭐 저번 달과 똑같은 3.8이 나오면 또 실망을 하겠죠. 그럼 시장은 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월 대비로 0.3% 이하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이 근원 물가에서 이게 물가가 잘 안 빠지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주거비랑 보험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주택 주거비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기존 주택 주거비가 빠질 때까지는 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번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거비가 꺾이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의료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원 물가 세부 항목 중에서 주거비 보험료가 좀 꺾이는 게 나오면 시장은 더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안 꺾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목 중에서는 주거비 보험료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5월 15일 날이 운명의 날이죠. 사실 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발표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국제유가 얘기 좀 해보죠.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에너지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3개월 만에 유가 전망을 낮췄어요. 일단 증시에는 긍정적이겠죠? 네, 당연히 이거는 좋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질수록 당연히 비용 부담이 줄기 때문에 좋은데 얼마 전만 해도 사실 에너지 시장 전망하면 다 유가 오르는 쪽으로 전망들이 나왔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3개월 만에 유가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그러니까 WTI 미국 서부 텍사스한 중진류 기준으로 83.7달러에서 83달러로 0.7달러를 낮췄어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도 82.5달러에서 80.9달러로 각각 다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일단 OECD 국가들의 수요가 조금 이제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수요 전망이 좀 약간 일부 꺾였고 그리고 공급이 좀 늘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캐나다가요 트랜스 마운틴이라는 이제 산에서 이 송유관 확장 공사를 끝냈거든요. 그럼 거길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공급 증가 요인이죠. 그래서 캐나다도 꽤 큰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거의 미국에 수출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확장 공사가 끝나서 해안가로 연결이 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증가가 좀 이루어지면서 좀 이게 유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기조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약간의 좀 반발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게 유가 오를 때는 오히려 증산을 하면 각 산유국은 좋거든요. 돈은 더 벌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좀 불만인 국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산 기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약화될 것 같다. 다만 국제유가의 이제 고점은 3분기로는 보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미국의 지금 원유 재고가 좀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3분기가 원유 재고 최저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유 재고가 최저치란 얘기는 그때가 이제 국제유가가 재고가 낮으면 유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유 재고가 바닥을 찍고 미국은 올라갈 거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는 오히려 4분기로 갈수록은 원유 가격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3분기가 유가의 좀 고점이 될 걸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유가가 막 90달러 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망 자체는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유가가 좀 고점을 찍는 시기는 3분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또 3분기가 미국의 대표적인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8월 달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그때 또 유가가 강한 경우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이 이제 꺾인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반가운 그런 좀 뉴스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이슈 짚어보죠. 미국 재무부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안 발표했는데요. 정리해보면 뭐 배터리를 중국산 흑연으로 만들어도 보조금 일단 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선 뭐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일단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이게 힘들었던 게 중국산을 갑자기 다 배제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럼 중국 대신에 다른 쪽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단기간에 할 수가 없고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근데 그거를 채택을 안 해주면 보조금을 못 주니까 그럼 전기차는 당연히 더 안 팔릴 거고 그럼 배터리는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결국 자동차 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준 것 같아요. 좀 시간 필요하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 공급망이 굉장히 배터리한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 방향은 명확합니다. 중국 거 쓰지 말라는 방향은 바뀐 게 없어요. 결론은 27년까지는 좀 유예해 주겠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모든 걸 다 유예하는 건 아니고요. 천연흑연, 인조흑연, 전해질염, 전극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 이런 5개 품목에 대해서 당장은 원산지 추적을 하진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다만 27년까지 어떻게 원산지 바꿀 건지 이거는 계획표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은 좀 짜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제일 문제가 흑연입니다. 이 흑연은 중국 비중이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나라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몇 년 안에. 근데 그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한국의 어쨌든 음극재 회사라든가 특히 중국 공급망 비중이 높은 회사가 LG엔솔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중국 그 공급망을 좀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엔젤솔 입장에서는 좀 한숨을 돌린 거죠. 예, 좀 이 중국 걸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안주하면 안 되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숙제는
어쨌든 이 남은 한 2, 3년 동안 이 소재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뭔가 방안들을 계속 확보는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슈에서 제일 자유로우려면 미국에서 차라리 리사이클링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폐배터리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도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걸 재활용한다면 사실 이런 이슈랑은 아무 이제 무관해지는 거죠. 그래서 폐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만 20조 원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금리랑 환율이 높은데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 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네.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되게 의아한 거죠. 보통 이런 환경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거든요. 이게 20조 원 순매수가 아니라 옛날엔 20조 원 순매도였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는 건 고금리 고환율이 위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배경 중에 또 한 가지가 미국의 올해 가장 좋았던 섹터가 AI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AI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섹터가 반도체죠. 근데 실제로 반도체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이게 고금리 고환율과 무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매크로 지표랑 무관하게 외국인들은 AI에 좀 베팅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밸류업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 밸류업 관련된 뭐 자동차라든가 은행, 보험주를 실제로 좀 많이 샀다는 게 좀 확실히 데이터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4개월 이상 산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AI랑 정부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녹아들면서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제 20조 원 산 거 중에서 제가 한번 그 많이 산 것들만 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산 건 삼성전자고요. 한 9.5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 현대차를 2.9조 원, 삼성물산을 1.2조 원, SK하이닉스를 1.2조 원, HD 현대일렉트릭을 7천억, KB금융을 6,800억 정도 샀고요. 기아를 5,500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4,500억,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900억, 우리금융을 3,900억, 삼성생명을 3,700억, SK스퀘어를 3,500억을 이렇게 이제 제가 한 12개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이 12개 중에 7개가 밸류업 관련주예요, 실제.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뿐만 아니라 밸류업을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뭔가 좀 정부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은 약간 이제 그냥 매매 현황만 보면 밸류업에 대해서는 좀 크게 기대들을 안 하고 계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밸류업 관련주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새로운 AI 모델 알파폴드 3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 1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단백질 구조를 30분 만에 풀었다. 네. 뭐 이렇게 뭐 평가가 나오던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AI라는 게 결국 가장 핵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10년 동안 풀지 못한 거를 단 30분 만에 풀었다니까, 신약 개발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단백질 신약을 만들 때 후보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 수많은 물질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일일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AI로 활용하면 어떨까 했던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도출됐는데, 실제 이번에 알파폴드 3가 기존 버전보다 더 시간을 단축해서 30분 만에 단백질 구조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사실 단백질이 정말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생체 조직의 성장 유지, 뭐 호르몬 분비, 이런 거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이 사실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암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구조 분석이 제일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약 개발할 때.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게 AI가 대신 해주게 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편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제약사가 또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빅테크 회사가 또, 그러니까 IT 기업이 또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도 결국엔 빅테크들의 이제 입지가 점점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올해 초였나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젠스낭 CEO가 거기 가가지고 또 AI 플랫폼 하나 발표를 했었거든요. 바이오네모라고.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또 엔비디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 GPU랑 연동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AI 신약 개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에도 AI가 이제 앞으로 접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런 사업들을 좀 하려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기기 쪽에도 AI랑 접목된 기업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이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건 구글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를 하는지도 앞으로 계속 좀 추적을 하시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막바지로 가고 있거든요. 주목할 업종이나 기업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일단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니까 그 굉장히 좀 부진했던 섹터에서 의외로 실적들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좋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좀 실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좀 실적들을 좀 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들을 굉장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 그 항공기 티켓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TA항공, 제주항공 또 거기에 하나투어, 레드캡투어 같은 이 여행 항공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잘 나온 게 좀 확실히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일단 실적이 좀 기대치를 좀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들을 내주는 게 좀 특징적이고 중국에 최근에 이제 부양을 하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도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파라다이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의 실적 좋았고 또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면 화학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석유화학. 그래서 금호석유나 효성 TSC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품 회사들, 뷰티, 의료기기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공통점들이 뭐냐면 미국 매출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매출이 늘어난 기업들의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좋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2라든가 APR 뭐 이런 기업들 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하이로코리아,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하나엔진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는데 그동안 조선주는 막 적자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처럼 흑자 내면서 좋은 실적을 내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미약품하고 SK바이오팜의 실적이 좋았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환인제약의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에서는 하나시스템 실적이 좀 돋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업 관련주 중에선 증권업종과 은행업종이 대부분 좋은 좀 실적을 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에서 어쨌든 좀 부진했던 섹터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전체에서 한 65%가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좀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업종과 기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예, 이번 주에 그 신한투자증권의 남궁현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기술 얘기인데 레이저, 레이저를 활용해서 반도체 만드는 그런 장비나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 공정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레이저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써준 자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을 다루는 장비 중에서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자르고요. 자를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비접촉이죠.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고 균일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고성능 반도체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반도체가 점점 이게 좁아져요. 이 회로 선폭이 점점 얇아집니다. 근데 단수는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그걸 인간의 손으로 당연히 할 수는 없는 거고 정교한 장비를 써야 되는데 예전보다 이제 레이저 장비를 쓰면 그런 미세 공정에 도움을 좀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퍼가 점점 얇아집니다. 옛날엔 두께가 이 정도였으면 점점 얇아지는 게 HBM 반도체는 지금 8층짜리를 쓰거든요. 이 8단을 쌓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12단, 16단, 24단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 올려야 되는데 이 높이는 사실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8층과 비슷하게. 그러면 하나의 웨이퍼는 그만큼 이게 얇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칼날 같은 거로 자르거든요. 실제로 블레이드를 써가지고 일본의 디스코사가 이거를 웨이퍼를 절단을 해요. 그래서 칩을 이제 뽑아내는데 근데 얇아지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크랙이라고 해서 깨집니다. 근데 레이저를 쓰면은
그걸 좀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HBM이 높게 올라가면 갈수록 레이저 장비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이 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지금 반도체 트렌드에 딱 적합한 기술이라는 거죠. 고단화되고 점점 좁아지고 또 이 열저항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균일하게 이런 것들을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정에 가장 좀 잘 맞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대표 기업으로는 두 가지 종목을 좀 적어주셨어요. AP 시스템하고 이오 테크닉스라는 이제 종목을 적어주셨는데 AP 시스템은 원래 OLED 장비 회사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또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이제 쓰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리면서 수혜를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이오 테크닉스는 아까 제가 일본의 디스코사가 이렇게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경쟁사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일본의 디스코사가 거의 독점이거든요. 근데 이오 테크닉스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레이저 장비 기술로 지금 시장을 이제 한 번씩 잠식을 하려고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매출 비중이 이쪽에서 좀 나오면서 디스코를 좀 추격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기술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 회사들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레이저 기술까지 잘 들었습니다. 연블리의 빔루트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주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이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